빌리어네어.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를 꿈꿉니다.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입니다. 연봉 2억의 삶 어떨 것 같나요? 아침 조깅을 하고 넓은 주방에서 식사를 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출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마당에서 주변 이웃들과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저녁을 즐길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진짜 실리콘밸리에서의 삶은 그것과는 조금, 아니 아주 많이 거리가 멉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메타, 구글, 애플 등 꿈의 기업이라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늘어져 있는 캠핑카들의 행렬. 이들은 실리콘밸리에 여행을 온 것이 아닙니다. 캠핑카에서 살고 있는 거죠. 캠핑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구글 직원, 제약회사연구소 연구원, 소프트 엔지니어, 나사의 환경 컨설턴트도 이곳에 살고 있죠. 초봉 15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이들은 왜 캠핑카에 살게 됐을까요?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 구글의 초봉은 보통 15만 달러입니다. 10만 달러는 임금으로, 남은 5만 달러는 주식으로 매년 받는 방식이죠. 석사나 박사 출신일 경우 10%씩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구글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현재 회사 앞 작은 캠핑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비커, 줄여서 이들을 RV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미 2016년부터 RV족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져 있는 캠핑카는 꼭 이곳이 캠핑장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이유가 뭘까요? 캘리포니아는 물가가 비싼 주입니다. 식사 한 끼에 20달러,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저렴한 값에 이용하곤 합니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내 식당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하지 못할 때에는 불이 필요 없는 간단한 요리나 과일 등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캠핑카에서의 요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캠핑카 근처의 공원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굽거나 공원 식수로 물통을 채우는 광경 등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샤워나 빨래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회사가 구글처럼 회사 내에 빨래방이 있지는 않을 텐데요. RV 거주자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를 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빨래 트럭을 이용하여 빨래를 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RV 거주자들의 새벽 치안을 위해 안전한 RV 주차 공간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6자리 연봉이라 불리는 억대 연봉자들이 왜 이런 홈리스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파이낸셜웨이, 즉 재정 부분에서 그린 그래프를 보면 집값 아끼기 부분이 한 달 계획표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집값은 상당히 높습니다. 스튜디오라 불리는 원룸을 빌리는데 1,500달러부터 시작하고 아파트의 경우 평균 3,000달러의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연봉을 15만 달러나 받는데 렌트비 3,000달러를 아끼려고 캠핑카에 사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실수령액을 봐야죠. 실리콘밸리의 노동자들은 한 달 월급의 40%가량을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이 중 30%가 그들의 임금에 대한 소득세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연방소득세 더하기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죠. 최고 13.3%나 되니까요. 미국 연방소득세도 독신일 경우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다면 2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16만 5천 달러가 넘어가면 그 세율은 34%로 훌쩍 뛰죠. 결국 실질 임금은 연봉의 절반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매달 3천 달러의 렌트비까지 지불한다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저금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노후 대책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월 8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캠핑카에 거주하는 건 그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앞서 보았던 틱톡의 그 남자처럼요. 실리콘밸리는 확실히 혁신적인 지역입니다. 혁신적인 회사, 혁신적인 세금, 그리고 혁신적인 CEO들의 조세 회피. 실리콘밸리의 노동자들이 임금의 40%가량의 세금을 물며 캠핑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의 CEO는 1%도 안 되는 소득세를 내며 호화로운 슈퍼리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버는 돈은 더 많은데 내는 세금은 이렇게나 적다니.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지불했을까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머스크가 낸 세금은 그의 늘어난 자산 중 3.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그보다 더 심한 0.98%를 냈죠. 다른 슈퍼리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평균 44.6%, 금액으로 치면 1조 300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도 평균 0.1%라는 일반 중산층보다도 적은 비율의 세금을 지불했죠. 직원이 CEO보다 340배나 세금을 많이 낸다?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자산 형태가 임금이 아니라
아니라 주식,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여 이익 실현을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이던 시절 15년 동안이나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 대통령이 쓰던 방법이라 하니 아주 믿을만한 조세회피법이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까지요. 그렇게 슈퍼리치들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세금은 그들의 회사에 근무 중인 일반 임금 노동자들보다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레버리지를 통해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공실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 납부에 따른 세금 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수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죠. 이걸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자산은 늘어났지만 번 돈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소리인지 현재 미국의 자산 격차는 최대 236배나 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누구는 세금으로 임금의 반이 뚝 떨어져 나가서 집 구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 누구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산 증식만 해가고 있으니까요. 중산층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슈퍼리치들의 미실현 자산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하려는 억만장자세는 쉽게 말해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상은 순자산이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초부유층 미국인들이죠. 최소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은 증가한 자산의 20%이며 만약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 돈으로 약 61조 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약 43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는지 느껴지는 금액이네요. 미국 내에서 억만장자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는 약 7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세금은 10년간 한국 돈으로 약 442조 원이나 되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약 8천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는데 슈퍼리치들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많은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뺏어간다는데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2021년 바이든의 억만장자세 추진은 공화당의 반대로 한 차례 막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금 주춤한 듯 싶었죠. 하지만 2022년 3월 다시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억만장자세를 통해 얻은 세금으로 사회 인프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세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슈퍼리치들, 그들의 특혜로 인한 불공평함에 무너져 내린 미국의 중산층, 과연 억만장자세의 도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